안녕하세요. 고품격 역사 채널 꿀잼 유비TV입니다. 자, 10분 중국사 25번째 시간, 제목은 쿠빌라이 천하를 찬탈하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육수부와 소제라는 인물인데요. 이 동상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자, 육수부는 남송의 충신으로서 끝까지 몽고에게 저항을 했고요. 이 소제는 남송의 망명 정권의 황제였어요. 어린이였어요. 9살인데, 자, 이 육수부는 그 문천상 장세걸과 함께 망명 정부를 이끌며 몽골과 끝까지 결전을 합니다. 하지만 에산 전투에서 패하고 자결을 하게 되는데요. 에산이 어디냐면 오늘날 홍콩과 마카오 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런데 자결을 할 때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이 어린 황제 소제를 품에 안고 뛰어듭니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자결을 해버려요. 자, 이런 거 보면 충신의 기계가 뭔지 정말 대단한 걸 알 수 있는 한편, 이 9살 꼬맹이가 뭘 한다고 참 가혹하기도 하죠. 이 9살이 자기가 황제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했다는 이유로 이제 충신이 황제를 안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망국이라는 게 얼마나 비통하고 슬픈 것인지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몽케가 사천으로 쳐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의 동생 쿠빌라이는 중원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몽케가 여기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몽케가 사망을 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다시 한번 가계도를 보면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구유크 정종이고요. 손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카이도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 아들 툴루이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몽케, 둘째가 쿠빌라이, 셋째가 이란국을 건국한 훌라구, 넷째가 아리크부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몽골은 막내에게 막대한 권한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몽케가 사망을 하자 몽골 쪽에서 이 원로들이 막내 아리크부가를 칸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쿠빌라이의 아내가 쿠빌라이에게 급히 편지를 보냅니다. 막내 도련님이 칸이 되려고 하니까 당신 빨리 돌아오라고 편지를 보내요. 쿠빌라이 역시 형이 죽자 자기가 이런 혹시 내가 칸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겠죠. 쿠빌라이는 남송과 화친을 맺고 급속도로 회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쿠빌라이에게 행운이 따라요.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요, 고려의 원종을 만나게 됩니다. 원종이 태자 시절이에요. 이때 고려는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대몽 항쟁이 지친 고려 왕실이 이 몽케에게 항복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몽케가 사망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진 원종 일행은 이 쿠빌라이에게 갔던 겁니다. 그러자 이 쿠빌라이는 원종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야, 니들 눈 똑바로 들고 싸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항복한다고? 이렇게 호통을 쳤을까요? 아닙니다. 쿠빌라이는 아주 기뻐합니다. 오메, 이게 누구여? 고려동상 아니여? 아따, 그동안 좀 섭섭했지. 근데 동상도 좀 심했어. 자, 그리고 이제 모두 잊고 이 형만 믿고 동상은 따라오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왜 그랬겠을까요? 몽고족은 그 칸을 선출할 때 쿠릴타이라는 그 부족회의에서 선출을 한다 그러잖아요. 선출 받으려면 자기의 업적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게 아주 좋은 선정거리가 됐던 거예요. 자, 친애하는 몽고 오랑캐 여러분들 그 수양제와 당태종 같은 기라성들이 고구려를 무릎 꿇치지 못한 걸 알죠? 그런데 그 고려의 후예인 고려가 쿠빌라이에게 스스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대륙의 주인공은 누구야? 쿠빌라이, 나야, 나!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쿠릴타이 회의에서 전부 다 이 쿠빌라이를 만장일치로 밀어주게 됩니다. 물론 자기랑 친한 친구들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크 부가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 이거 무효다, 이 부정선거다, 이러니까 쿠빌라이가 그러면 니들이 빨리 오든지 니들이 참석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리크 부가는 니들끼리만 통제해놓고 무슨 참석을 해, 이러니까 몰라, 이제부터 내가 칸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그리고 또 쿠빌라이에게 무슨 운이 따르냐면요, 이 중원에서 싸움이 났었잖아요, 몽골과 남송이. 근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려면 화의를 맺어야 되는데 보통 빨리 돌아가면 병법에서는 어떻게 하죠? 추격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화의를 맺게 됩니다. 바로 남송에 있는 이 가사도라는 신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간신배였던 겁니다. 능력은 없는데 그냥 그 인맥으로 그 높은 벼슬에 가 있었고, 이 몽고와의 전쟁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쿠빌라이에게 그 항복하면서 곡물을 많이 주는 조건으로 쿠빌라이와 항복을 하게, 그 화친을 맺게 돼요.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남송에서도 이렇게 꿇고 나오니까 이것은 완전 행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사도는 한수 더 떠서 남송 조정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몽골족을 격파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송이 망할 운명이었던지 이걸 검증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사도를 칭송하면서 가사도의 그 벼슬을 더 높여주는 그런 헛발질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리크 부가와 본격적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아리크 부가와 쿠빌라이 간의 대결이 벌어지는데요. 몽골의 원래 수도는 카라코룸이에요. 몽골 애들이 코로마잖아요. 그래서 카라코룸이에요. 확인된 건가요? 자, 그런데 이 아리크 부가는 카라코룸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자 쿠빌라이는 그래, 그거 너 해라, 이러면서 자신은 베이징, 대도죠, 이곳을 기반으로 하게 돼요. 자, 카라코룸은 우리 경주 같은 곳이에요. 역사와 유서가 깊은 곳이죠. 하지만 베이징은 어떤 곳이에요? 서울, 강남 같은 곳이에요. 인재며 사람, 물건, 경제, 인프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베이징을 기반으로 하는 그 쿠빌라이가 아리크 부가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몽골 제국의 칸이 된 쿠빌라이는 유권 해석을 내려요. 몽골의 칸은 이제부터 중국의 황제를 겸한다라는 그런 유권 해석을 내립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몽골을 평정했죠. 그러니까 이제 남송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벌을 단행하는 겁니다. 남송 원정을 단행했는데요. 자, 양양성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양양성이 어디냐면요, 지도가 작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양양성이 어디냐면 한 중원입니다. 중간쯤인데 삼국지 보면 양양성 이런 데 많이 나오죠. 자,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서 무려 6년이나 남송군이 버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자살골을 넣습니다. 남송이. 왜죠? 바로 이 가사도라는 인물이에요. 이 가사도가 양양성으로 군대를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에게는 계속 거짓 보고만 하는 겁니다. 잘 싸우고 있다, 잘 맞고 있다. 그런데 결국 6년을 버티던 양양성이 뚫리게 되겠죠. 왜? 지원이 없으니까 양양성이 결국 함락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양양성이 함락이 되니까 마치 그 대문이 열려버린 것처럼 이제 그 몽골군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중국 전역으로. 자, 그래서 항저우죠, 이만, 송나라 수도 이만이 함락이 되게 됩니다. 함락이 되고 이때 공제라는 어린 황제가 항복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 썸네일 보시면 어린 황제가 항복하러 나가는 장면 있죠. 그 사람이 공제입니다. 그러자 그 주전파, 끝까지 싸움을 주장했던 이 문천상, 장세걸, 육수부는 이 공제의 동생 2명을 데리고 황제를 이어가면서 망명 정권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쿠빌라이는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바꾸게 돼요. 그게 1271년입니다. 자, 몽골 그러면 뭔가 오랑캐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 중화처럼 한 글자 원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쿠빌라이가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1279년에 에산 전투에서 마지막 남은 남송의 저항 세력들이 그 전멸을 하면서 이제 남송은 멸망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자, 남송을 멸망시킨 그 원나라는 남송의 멸망 이전과 후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원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고려로부터 바다 건너 좀 그 싸가지 없는 애들이 살고 있다는 걸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쿠빌라이는 말합니다. 그래, 걔들도 와서 인사하고 가라 그래. 그러니까 이때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였어요. 이 가마쿠라 막부에서 쿠빌라이의 사신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목을 쳐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쿠빌라이가 아니 뭐 그런 호로들이 있어 이래가지고 정벌을 하게 된 거예요. 자, 1차 원정에서는 몽골과 고려군이 너무 잘 싸웠기 때문에 일본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을 구한 것이 바로 태풍이었어요. 배에서 대기하고 있던 고려와 몽골군이 크게 박살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1차 패전을 한 몽골은 이제 남송까지 집어삼키고 남송에 막대한 병력을 차출하여서 2차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일본이 참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일본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찰나에 또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와서 일본을 또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 태풍을 신의 바람, 가미카제라고 불렀고 2차 세계대전 때 자살특공대 이름을 이 가미카제로 짓기로 했죠. 그리고 일본인들이 이때 우리는 그다지 중요한 역사가 아닌데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당시 고려의 침략이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쿠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고쿠리는 고려 병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어린이들에게 야, 고쿠리가 온다 이러면 울다가도 그쳤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일본에게는 이게 임팩트 있는 타국의 침략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강대하던 원나라도 이제 서서히 동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권력투쟁이에요. 자, 유교적 질서에 사로잡혔다기보다는 그 시스템을 갖춘 중국과 우리처럼 이렇게 계승이 장자 원칙 계승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쿠릴타이가 개최되는 그 관습이 남아있는 원나라 지배층은 계속해서 다음 황제가 바뀔 때 권력투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라마교 신봉을 하는데요. 지배층이 라마교를 신봉하면서 사치와 부패가 극에 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원나라는 계급을 4신분으로 나눴어요. 1신분은 당연히 자기들 몽고족이겠죠. 2신분은 이슬람인들에게 2신분을 줬어요. 3신분은 한인인데 금나라 통치하에 있었던 한인이고요. 4신분은 그 남인이라고 해서 송나라 통치하에 있었던 중국 한족입니다. 이들을 굉장히 천시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쪽 지방에서 이 저항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겠죠. 그 갈래가 바로 홍건적입니다. 자, 이 홍건적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욱 원나라에 대해서 그 한족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1368년에 명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몽골은 다시 자기들의 초원으로 쫓겨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역사에서 비중이 적은 그냥 오랑캐로 다시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자, 쿠빌라이가 세조입니다. 쿠빌라이가 세조인데 세조 이후에 그 가계도로 보면요, 셋째 아들 성종이 되었다가 다시 둘째 아들의 아들이 그 황제가 되었다가 그 동생이 황제가 되었다가 그 아들이 황제가 되었다가 다시 쿠빌라이의 첫째 아들의 손자가 황제가 되었다가 이렇게 개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쿠릴타이의 전통이라는 것이 결국 국가를 통치하는데 어떤 제대로 녹여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권력투쟁에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원나라는 건국된 지 한 120년 정도에만 건재하게 있다가 명나라에게 다음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자,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이 원에서 명으로 교체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덥고 휴가도 다녀오고 하다 보니까 영상 업로드가 제가 좀 늦어졌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묻고 더블로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